진짜 감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본론 쓰기. 우리 종교교과 논리와 논술에서 본론 쓰기 1, 2, 3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또 익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잘 표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들을 또 가르치고 배우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8강하고 9강하고 10강 세 개의 강의 1, 2, 3 본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건데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본론에 있어서 특별히 문장이라든지 또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성경에서 혹시 문장을 이렇게 잘 작성한 거 기억나는 본문들 있어요? 저는 시편 보면서 네. 어떻게 말을 이렇게 예쁘게 쓸 수 있나 감탄한 적 많았어요. 진짜? 네. 야, 시편은 뭘로 이렇게 그러지? 평소에 시편을 많이 읽나 봐요. 네, 좋아요. 네. 또 다른 사람은 아가서. 애들이 4학년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조금 딱딱한 글은 못 봤어요? 그 막 족보만 나오는. 족보. 네. 족보는 글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나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혹시 논문을 이번 학기 숙제를 그렇게 나열식으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글쓰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여러 가지 글쓰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약시대 최초의 글쓰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뭔가 알아요? 최초의 글쓰기. 오늘 한번 같이 본문을 보면서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5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리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본문에서 보면 어디가 글이죠? 글. 편지. 그죠. 편지. 하이라이트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글이에요. 왜 이 글을 썼고 누구를 통해서 보냈고 이 글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지만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이 다 복합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전통적으로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예루살렘 공의에서 정한 합의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이게 최초,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합의문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글이라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 이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지 되는데 오늘 이 글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 요즘 많이 찔리나 봐요. 또 바나바를 바나바를? 바나바가 왜? 바나바가 뭐? 보낸 선교사를 보낸다. 성교사를 보낸다? 네. 본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는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죠? 이런 것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이 뭐든지 해도 뭘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여기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한 번도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야, 너네 할례 받아야 돼, 너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자꾸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도저히 그리스도인 되기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안 할래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결론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결론을 내리자. 그런데 안디옥에서 온 바나바와 바울이 가되 얘네만 가서 말을 전달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도 동행해서 보내겠다. 근데 그 사람들, 네 사람이 너희들한테 전하는 이 일에 대한 말은 동일한 말일 텐데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라 라고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 원인이 나왔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나라에서는 글쓰기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게 글쓰기 기본이긴 한데 원인을 말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 해결책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확한가, 논거와 그리고 그 근거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풀어 써내주는 것이 오늘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공부를 뭘 한다고 그랬죠? 본문. 네, 그렇죠. 본문 본론 쓰기 1, 2, 3을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본론 쓰기에 1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에 해당하냐면 본론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고 본론을 쓰는 요령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글쓰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 여기서 장치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구들, 어떤 형태로 글을 잘 넘겨야지 좋은지.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책 읽기를 수업받을 때 어떤 걸 공부했냐면 참 재밌는 걸 공부했어요. 책을 읽다가 요런 문장이 나오거나 요런 단어가 나오면 야, 이건 결론을 의미하는 거야, 이런 거는 전환을 의미하는 거야, 요런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이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이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글쓰기를 배워서 그렇게 학문적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구들이 뭐가 있는지를 8강에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문장이 좋은 문장일까 라고 하는 문장에 대한 것.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아니요. 네, 고마워요. 나도 못해요. 못하지만 영어에는 보통 이제 5형식이라고 하는 간단한 형식이 있어요. 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문장을. 그 문장을 만드는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가지는 강의 안에서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 문장일까, 그리고 여러분이 문장을 한 번 쓰고 어떻게 자꾸 다듬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원칙을 배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식당에서,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뭐 수동태로 쓸 수도 있고 능동태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 결론을 낼 건지 지난주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뭘 써야 될 건지에 대한 마음을 정했어요. 네, 정했지만 또 한 주간 동안 여자의 마음은 갈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의 마음만 갈대냐? 아니에요. 지금 교생실수 나가 있는 애들은 거의 멘붕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고민이라도 하지 걱정이에요. 걔네들은 6월 오기를 되게 싫어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글 쓰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8강의 첫 번째 페이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강의한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글쓰기에 대한 논란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하나 넣어주기는 했어요. 여러분 혹시 돌고래쇼를 해도 돼요? 안 해야 돼요? 돌고래쇼. 이게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죠? 여러분 2012년도에 뭐 했어요? 2012년도면 몇 학년이었어요? 중3? 네. 네, 다 다른, 네. 방송상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네, 2012년도에 이상한 일을 하셨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2011년도 고등학생? 11년도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 그때 다 고등학생이었어요. 네, 다행이다. 그때 한참 그 제주도에 돌고래가 막 오고 뭐 고래도 오고 뭐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돌고래 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논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 미국에서 강의할 때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훈련, 논술 하는 훈련 같이 친구들하고 하느라고 이 본문을 넣었었는데 찬반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죠. 근데 여러분은 오늘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론 쓰기에서 첫 번째 기억할 거. 우리 강의한 2페이지를 보고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론을 여러분이 써야 되는데 본론을 왜 쓸까요? 본론을 왜 써? 내 이야기가 들어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 그래, 몸통이 본론이에요. 근데 가끔 숙제를 내주면 5페이지짜리 레포트를 쓰세요. 뭐 10페이지짜리 레포트를 쓰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서론 1장, 결론 1장, 그리고 본론을 3장을 써요. 그죠?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글 쓰는 이가 동그라미 쳐서 입증하고 증명하기를 원하는 논제가 있어요. 우리 주영이도 논제가 이번에 있었죠? 네. 종교학습의 네? 교과서와 관련된 네. 종교국가 교과서의 현황과 발전? 네, 그런 거래요. 정연이는 교수 방법론. 끝까지 그지? 뻔한 것을 뻔하게. 그걸로 가고 계세요? 그럼요. 네. 지난주에 우리 수업하면서 줬던 아이디어인데 진짜 뻔하겠어요. 어떠죠? 은정이는? 저는 종교 교과서의 그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의 변천을 통해서 앞날을 제시하는 그것을 하기로 했고, 우리 혜림이는 야한 교육,
야한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예, 뭔지 여러분 학교 돌아오면 가르쳐 줄게요. 이제 돌아와요. 얘들아 이제 돌아와라. 그래서 그 논제를 잘 봐. 구체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적어가는 게 본론이에요. 자,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가 정해졌어요. 근데 3페이지에서 4페이지가량을 써야 돼요. 이 4페이지에 구체적인 논거를 써나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목표량이 뭐였어요? 논문을 약 10개 정도 수집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의 논제를 드러내라고 했어요. 그거를 하는 몸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몸통에다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가 뭘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독자적인 주장을 펼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마지막 주장, 뻔한 것을 뻔하게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뻔한 것을 뻔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지까지 뻔한 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논문을? 그래서 그 뻔한 것에서 더 뻔한 걸로 뻔한 것에서 뻔한 걸로 여러분의 주장을 구체적인 논거를 따라서 제시해야 돼. 목적이 뭐냐? 독자로 하여금 뻔한 줄 알았는데 뻔하네가 될 수 있다. 그게 몸통이 해야 돼요. 여러분 본론을 쓸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증명을 한 것이 설득만 당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야 나도 그러면 그거 하면 좋겠다, 동조도 하고 공감도 할 수 있도록 야 그게 진짜 가능해? 어떻게? 정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논증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했겠구나. 여지까지는 종교교과가 A유형, B유형, C유형이었는데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유형으로 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혜림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분야의 교육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긴 했지만 상당히 변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성의 이후로 많이 변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로 더 급진적으로 나갔고, 뿐만 아니라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논쟁들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의 교육, 특별히 기독교 관점에서의 교육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주제는 뭐냐? 독자적인 논거를 구체적인 걸로 제시하면서 설득하고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글이 3-4페이지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본론의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본문 작성의 기본적인 요령 4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뭔지 우리 주영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줄까요? 서론에서 약속한 내용과 일치되게끔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야 한다. 그렇죠. 풀어내는 방법은 이따 맨 마지막 10번 강의 10에서 본론 쓰기 3에서 어떤 구조로 풀어낼 것인지 구조적 문장을 설명하면서 설명하겠지만, 1차적으로 목표는 뭐냐? 내가 글을 쓰고자 했던 의도를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그 중점적인 부분을
끝까지 풀어내줘야 된다라는 사실. 자기가 논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정윤이가 읽어봐 줄까요? 각 단락마다 주장하는 소결론이 있어야 한다. 네. 물론 그 소결론들은 서론에서 약속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소결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의 논문을 찾았어요. 근데 10개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셋, 한 4개 부류로 나눠져. 그래서 그 나눠진 거를 여러분이 쓰는 글에서는 한 요 정도로만 나눠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어차피 이게 학위 논문도 아니고 박사 논문도 아니니까 4-5페이지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게 책 종이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나갔어요.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4개 정도 논지가 나왔다. 그러면 이 논문에서 첫 번째 논지, 그죠? 이만큼 쓰고, 두 번째 논지 이만큼 쓰고, 세 번째 논지 이만큼 쓰고, 네 번째 논지 이만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쓸 때 각 소 끝부분에서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결론들을 통해서 나중에 했더니 뻔한 걸로 갈 수 있도록. 성교육이 예전에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은영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 커리큘럼 개발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연대순으로만 할 수도 있고 좀 나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할 수도 있어요. 왜? 연대순으로 안 하고 주제별로 하다 보면 같은 주제인데 논문에서 1990년대 논문, 2000년대 논문이 이렇게 조화가 되면서 주제별로, 그래서 여러분만의 주장을 내용이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는 게 논문을 잘 쓰는 거예요. 글을. 그걸 잘 쓰는 거니까 그걸 꼭 해줬으면 좋겠고요. 혜림이가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각 단락마다에서는 끌어내는 소결론에 대해 정당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소결론이 여기서 쓰는 내용과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도 가르쳐 준 것처럼 글을 쓰기 전에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읽어보고 이거는 얘네들하고 같은 것 같아. 얘는 얘네들하고 같아. 이렇게 쭉 나누거나 이게 아니면 포스트잇 막 붙여놓고 쓰거나 이런 식으로 쓰라고 했던 이유가 적절하게 갖다 붙이기 위해서 그런 그 근거가 정당한 근거들이 결론에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은정이가 이걸 한번 읽어보겠어요. 단락 간의 논리적인 연결이 잘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단락의 내용들 간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단락들의 내용이 너무 따로따로 노는 식이어서 곤란하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앞에 단락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단락을 전개시킴으로써 자기가 전개하고자 하는 논지가 점차 심화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핵심은 논지가 점점 심화되어져 가는 방식으로 하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발전되어져 가는 그게 꼭 연대수는 아니에요. 관점이 점점 깊어져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종교사회학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거나 종교철학이라든지 공부할 때 교수님이 예전에 너네 학자 되고 싶어? 학자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런 거 설명해 줬던 거 기억나요? 한 학자가 한 가지 가설 세워놓으면 그 다음 학자가 한 3개로만 나누고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돌려서 해놓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해놓으면 다시 펼치는 걸로 해놓고 그랬다는 얘기 해줬죠. 그러면서 요거 다 정리해가지고 교수님 논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 다들 이렇게 평면 한 이론을 이렇게 했어. 내 논문에 세 챕터가. 그래서 이거를 평면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큐빅 이론을 만들었어요. 정사각형 이론을. 그래서 3면을 다 갖다 집어넣은 거죠. 여기. 그래서 그걸 조합해가지고 아웃도어 리더십은 이런 걸 갖춘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제 썼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연결을 하되 심화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잘 써나가는 게 여러분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글을 좀 써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실제로 초론을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초론을. 그래서 초론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보내드린 강의한 양기석 씨 번역한 부스와 컬럼과 윌리엄스가 쓴 학술 논문 작성법에서 초안 쓰는 법 부분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해보겠어요. 자, 양기석 씨가 번역한 초안 쓰기의 설계 250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내드린 강의안을 펼쳐보시고 뭐 메모하고 싶은 사람들 좀 메모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볼게요. 자, 언제 초안을 써야 될까? 여러분이 이제 레포트를 써야 될 날이 며칠이죠? 6월 13일 정도는 아니겠지. 6월 14일은 마지막 수업인데. 발표. 6월 니네 발표, 너는 서론만 쓰면 되고, 네. 니네는 결론만 쓰면 되잖아. 13일까지 아니에요? 아니 발표 30일 아니야? 6월 13일이 발표. 발표. 마지막 수업. 제출도 그때까지죠? 야, 걔네들이 할 수 있을까? 조금 타이트해요. 전 못할 것 같아. 이걸 다 봐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엔 여러분 6월 13일은 마지막 수업이에요. 네. 마지막 수업 레포트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야, 애들이 대답하는데요? 맞아. 잠깐만, 이게 구독 눌러야 되는데.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6월 13일까지 마지막 수업을 하고요. 한 주 시간을 주고 시험과 더불어서 레포트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거를 깜빡하고 진짜. 완악한 이것들이 아주 대충 넘어가려고. 논문 제출이 그쵸. 자, 그래서 그런데 결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이렇게 글 쓰면 안 돼요. 정신없이. 자, 글 쓸 때 초안 언제 써야 될까요? 언제? 오늘. 왜? 뭐 오늘? 초안. 자료가 다 준비되면 그렇죠. 책을 좀 보세요. 책에 다 있잖아요. 네. 자료가 다 준비되었다라는 거는 뭐냐? 첫 번째, 여러분의 연구 질문이 있고, 그죠? 질문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서 계략적인 해답과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모여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정도 우리 5월 달에 공부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주제가 바뀐 분들이 계세요. 왜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바뀐 이유는 뭐냐? 꿈은 너무 원대했는데 계략적인 해답과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럼 못하지. 그래서 그거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초안이라는 걸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었죠. 제가 올 여름방학 때
양심 교육에 대한 부분들, 우리 인성 교육과 관련해서 인성 교육의 기초로서의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아직 초안을 못 쓴 이유가 뭘까요? 연구 질문을 던졌어. 근데 뭐가 안 됐습니까? 그렇죠. 근거 자료들이 적절하게 다 안 모아져서. 지금 제가 한 것 중에 1차 자료를 한 게 뭐냐? 백과사전류를 중심으로 해서 양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아웃라인입니다. 큰 거. 소위 말해서 조감종 안목까지만 갔어요. 거기 이제 두 번째 뭐 했냐?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여기도 양심이란 말도 있네. 저기도 양심이 있네. 얘도 양심이네. 그 정도만 해놨어. 그러니까 더 이 초안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초안을 쓰려면 어디까지는 가야 되냐? 트럭을 타고 돌아다녀서 이게 진짜 내가 요번에 쓸 바운다리구나 확인하고 배낭을 메고 직접 걸어 다니면서 이거구나 다 쥐어 담아서 책상에 앉았을 때 그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거를 하라고는 못하니까 그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제 정하고 대략적 10개의 논문을 찾았어요? 네. 찾았대. 주영이는 찾았고 정희는? 찾았어요. 찾았어. 오 좋아요. 혜림이? 네. 좋아요. 은정이? 6개. 6개. 6개로 해야 되네요. 네. 언제까지 또 10개 채우려다가 안 끝내려고 6개로 해. 6개로.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거 뭐가 있냐? 탐사적 초안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초안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초안 쓰고 레포트라고 내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탐사적 기초를 다지는 초안인데 쓰는 이유가 뭐냐? 흔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점들. 무슨 뜻이야? 내가 연구 질문을 던지면서 대략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 뻔한 거는 뻔하게 하는 게 대충 뭔지를 알았는데 초안을 쓰면서 그 뻔한 거를 뻔하게 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다가 진짜 뻔한 게 이거였네? 라는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성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성교육하면 다 그거니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독교 종립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성교육의 관점이 뭔지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발견하기 위해서 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뭘까? 무엇을 써야 되냐? 쓰면서 초안 쓰면서 끝장내려고 하지 말라고요. 초안 쓰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거는 뭐냐? 한두 문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의 흐름이 나와야 돼. 초안을 쓰면서. 앉아가지고 최소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논문을 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줄기들, 몸통에 들어가는 줄기들만 정리할 수 있으셔야죠. 제가 양심에 대해서 쓰면서 지금 현재 첫 번째 줄기만 이제 보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폭넓게 두리뭉실하게 정의된다는 것만 봤다고요. 근데 그걸 한두 마디로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봐요. 자명한 진술이 아니라 뻔한 진술이 아니라 쟁점성이 있는 진술을 써주셔야 돼요. 자, 종교교육과의 발전 과정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교교육과를 어떻게, 커리큘럼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뻔한 거, 종교교육과 커리큘럼은 늘 발전해 왔다. 뻔하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종교교육과
커리큘럼은 첫째, 학교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바뀌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학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종교교과 커리큘럼이 나온 적도 있지만 또 하나, 종교교과 커리큘럼은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바뀌어왔다. 그러면 그 종교교과가 교육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런 거와 같은 쟁점적 진술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맥락을 찾아서 그 증거가 있는지를 제시해 주란 말이에요. 뭐 마찬가지예요. 종교교과 왜 종교교과는 재미없어서 안 쓴다. 이렇게 쓰면 안 돼. 무슨지 알겠지? 종교교과를 분석을 하려고 하면 종교교과 안에서의 쟁점적 얘기는 뭘까? 그 쟁점을 진술하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논술하려는 실제적인 주장.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통해서 이게 다 취합이 돼서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라는 거를 끄집어내줘야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대략적으로 초안이 쓸 만큼 준비됐는지 물어보면, 혜림이 결론이 뭐야? 아직 잘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네. 주연이 결론이 뭐야? 저는 종교교과서에는 발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렇게 자명한 진술하지 말랬잖아. 그건 안 돼. 그런 자명한 진술한 발전이 필요하다. 자명하지 당연하지. 어떤 쟁점을 통해서, 어떤 쟁점에서 발전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어떤 쟁점에서. 그거를 찾아주는 게 초안 잡기야. 정연이 뭐가 뻔해? 국가적인 종교적 방법은 이런 것이다. 그게 뭐야? 그거 안 되지. 이런 것이다를 제시해야 되지.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야? 안 봤지? 글쎄요. 아니 근데 제 말로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너 말로 결론을 내는데 너 말 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쟁점적인 얘기를 했는데 왜 뻔하지가 않냐고. 왜 뻔하냐고. 뻔한 걸? 아니 왜 뻔하냐고. 왜 뻔한 걸 찾아봤는데. 왜 뻔하냐. 뭐가 뻔했냐는 거지. 종교교과 발전이 없어요. 그 같은 둘이 사겨? 야 글로 사귀나 봐. 그거를 찾아줘야 돼. 왜 뻔했을까? 야 쉬운 말로 얘기해서 영어 수업 뻔해 뻥해 빵해. 그렇잖아. 그런데 계속 영어 교과 개발론이 나오잖아. 영어 어떻게 가르칠까? 심지어는 영어 교과서가 니네 연구해봐라. 영어 교과서가 A 시대의 교과서하고 B 시대의 교과서가 달라. 교과서 편찬 방향성이 확 바뀌었다고. 뭐에 따라서? 시대. 근데 그 시대가 뭐냐? 교육 방법론의 철학에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하던 교과서하고 애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다르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쟁점적 진술을 찾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 다른 사람은 자꾸 물어보면 화낼 테니까. 그래서 은정이는 뭐 결론이 뭐야? 저는 그거였어요. 이제 이 교육 과정의 체제랑 이런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를 바뀌기 위해서는 그 가르치는 교사도 그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되고 고수하면 안 된다 약간 있어요. 자기가 배워왔던 방식대로 배우기보다는 요즘 애들에 맞춰서 좀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뭐라고 뭐라고 단어로 얘기했는데 오케이. 그 단어 쟁점적인 진술이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교수님 발언해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나도 그렇게 좀 하시고 좀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바꾸고 그런 얘기하는 거지 너. 그러지 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무엇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책에 나오는 건데 정리를 간단하게 했어요. 내용, 과제의 내용을 되풀이해서 자꾸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글 쓸 때 글을 읽는데 똑같은 말 2번 쓰면 안 돼요. 앞뒤로. 다 보여. 종이만 채우려고 하는. 두 번째, 가장 나쁜 거 문헌을 그냥 요약하는 거. 옛 여러분의 종교 철학 발표 및 파이널 페퍼에서 놀라운 글이 나왔어요. 너무나 탁월한 글이었어요. 뭘까요? 책을 요약한 책 한 권을 다 요약을 했어요. 5페이지짜리 써서 있어요. 이야, 대단한 요약집이었어요. 그러면 안 돼. 자신의 시각과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정현이가 그 얘기 잘했어. 뻔한 건데요. 어쨌든 내 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거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중심으로 논문의 틀을 잡는 것. 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 남의 틀이 아니라 너희 자기가 생각하는 10개의 논문을 여러분 식으로 나누라는 거야. 지난주 토요일 날 학회가 있었는데 학회에 갔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어떤 분들이 연구조사를 했는데 그 연구조사에 대해서 네이밍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 그룹의 특징을 그 연구를 발표하신 분들이 붙인 이름이 약간 모호하게 이름을 붙였어. 그리고 발표를 다 끝내고 났는데 발표를 들으신 분들이 이거는 너무 현상적으로는 극명하게 다른 건데 명명을 잘못해서 혼란을 주는 것 같다. 명명만 제대로 해도 되게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거 무슨 뜻이야? 자신의 독창성을 따라서 정리정돈을 잘 하는 게 몸통을 몸통되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 몸통을 지금 만진 사람이 있어요. 그 몸통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몸통은 나보다 더 뚱뚱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독창성이 그래요. 내 몸통은 독창이에요. 독창적이에요. 자, 연구 과제의 서술 구조를 논문의 틀로 잡는 것도 조금은 지양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 성교육 같은 것도 보다 보면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를 주고 싶다라면 아까 은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 어떤 새로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종교를 위한 교육, 그죠? 종교의 교육, 종교적 교육이라는 걸로 우리는 패러다임이 다 돼 있잖아. 근데 이제는 다른 교육을 하려잖아. 그지? 그럼 다른 교육에 대한 네이밍은 뭘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아까 은정이가 그 한 단어를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왜? 자기 논문이니까. 치사해요. 핵심은 그거야. 그래서 자기의 시각과 생각을 말하되 뭘 가지고?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자기의 틀에 맞게끔 수집하고 분석해서 여러분의 몸통을 만드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네. 이렇게 할 때 효과적인 글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몸통이 어떤 몸통이 되냐? 이런 몸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요런 식의 몸통. 이거 여러분 강의 안에 있어요. 오해하지 마요. 모양만 좀 다르게 해서 놓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강의 안에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서론도 써 있고 결론도 써 있어요. 몸통만 띄워온 거야. 근데 몸통이 어떤 사람은 1주제, 2주제, 3주제 그래서 1대지, 2대지, 3대지에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1대학, 1항목, 2항목 둘이 대결을 해.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대항을 하다가 나는 이게 해결책이다. 해결의 병축법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균합법적으로 1, 2, 3, 4, 5, 6, 1, 2, 3 이렇게 쭉 나열하고 나서 이러해서 나는 짜잔 이겁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균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연역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는 1, 2, 3 이러해서 이렇고 이러해서 이렇고 이러해서 이렇고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양기석이 번역한 책에 보면 조금 더 설명할 때 초안에서 요런 부분을 주의해서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본문을 좀 살찌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뭐냐? 첫째, 논지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 이렇게 놓을 건지 이렇게 놓을 건지 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작업 서론을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서론에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놓으면 좋을까? 그렇게 그 서론에 맞춰서 써 나갈 거니까 또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나 용어 정의나 조건들을 미리 제시해서 혹여나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졌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초안적인 작업들도 좀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개요를 재조정하고, 그 다음에 자료의 취사 선택. 그럼 이렇게 하면은 내가 10개의 논문을 찾긴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정말 자료를 쓸 거는 7개밖에 안 된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취사 선택까지 정리해서 논문의 몸통을 만드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몸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액세서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몸통 잘 만들어도 또 귀걸이도 해야 되고 반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목걸이도 하고 뭐 이런 거죠. 몸통을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해 가게 한 액세서리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을 말끔하게 연결해 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먼저 뭐에 대해서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영이는 똑똑하다. 그리고 나중에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네. 근거를 제시 못하면 틀린 주장. 그러면 그 주장은 허구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주장을 하고 그거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영이는 똑똑하다. 왜냐하면 지난 학기도 그렇고 이번 학기도 그렇고 학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라고 하는 희망사항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항의를 하는, 아니 학점이 높다고 똑똑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학점이 나쁜 정연이가 들으면 화내잖아요. 정연이도 똑똑하다고요. 맞아요. 학점이 나쁠 뿐이지 안 똑똑한 게 아니에요.
라고 근거를 제시해 버리면 안 되니까 충분히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먼저 근거를 제시하고 근거를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죠. 반면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열해야 될 근거가 여러 개일 때는 여러분 주장을 먼저 하는 게 낫겠어요? 근거를 먼저 제시하는 게 낫겠어요? 주장. 여기를 보면서도 지금 진짜 정연이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주장하고 차례대로 1, 2, 3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글을 쓰기도 해요.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글을 써 내려가는 논증의 방법이 있는데 그 외에 대표적인 논증 방법들을 좀 설명해 보면 이와 같이 5가지 방법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5가지 방법은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뭔가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증. 예증이라는 게 뭐야? 예를 들면. 그리고 예를 들어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먼저 주장을 하고 나서 자, 주영이는 똑똑해요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나서 예를 들자면 종교 철학도 잘했고요. 종교 사학도 잘했고요. 논리와 논술도 잘했어요. 그래서 똑똑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이라고 해서 예증할 수 있는 반면에 결론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반대겠지. 근거를 쭉 제시했단 말이에요. 혜림이는 성격도 좋아요. 혜림이는 공부도 잘해요. 혜림이는 부모님한테도 잘해요. 혜림이는 교회도 잘 다녀요. 그러므로 혜림이는 뭐라고 해야 될까? 완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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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장을 해나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예를 들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뭔 생각을 해야 될까? 예증을 썼네. 예증을 썼네. 그럼 예증을 썼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증을 썼네 하면 그 앞에는 뭐가 있다라는 얘기야. 주장. 그렇지. 와우. 그러므로가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결론이 나온다는 와우. 거지. 그래서 책을 그렇게 읽는 거야. 근데 애들은 책을 정리하고 발제하라고 하면은 이 연결 어구를 전혀 안 생각하고 책을 읽으니까 예를 들면 해서 얘만 드립다 발표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를 코테이션을 해서 발표는 안 하고 딴 얘기를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반면에 구체화한다. 필요 요건, 특별히 물고 늘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뭔가 설명하려고 해. 응? 예를 들어서 혜림이가 완벽하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꾸 물고 늘어지면서 자꾸 더 자세하게 나가. 응? 사실은 혜림이가 진짜 예뻐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예쁘냐면요 뭐 이러면서 자꾸 끌고 나가는 거지. 응. 주영이가 공부를 정말 잘해요. 근데 얼마나 잘하냐면요 종교 철학을 정말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냐고요? 발표도 잘하고요 뭐 이러면서 끌고 나. 그런 구체화의 작업들을 찾아보라는 거야. 반증할 때는 어떻게 할까?
그렇지, 반면에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해준다는 거죠. 인증은 그래서 그래서 인용. 네, 정현이가 머리가 나쁘다는 걸로 결론 내리겠어요. 10분 전까지 똑똑했는데. 바로 속을 뻔했어. 인증. 그래서 바로 속을 뻔했어. 인증은 인용하는 거야. 권위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렇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빵 때렸어. 그럼 그 사람이 말한 거를 인용구로 딱 끌어와서 딱 집어넣으면 내가 그동안 했던 논리가 권위자야, 또 그 사람. 그러면 확실한 거 될 수 있죠. 그런 인용구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논증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요거를 키워드로 보고 책을 보면 특별히 논문은 15페이지짜리 논문들은 볼 때는 이런 거를 보고 자세히 읽어야 될 거, 이 얘기구나 넘어갈 거 구분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논증과 관련된 어구들을 좀 살펴보면은 논술 문단의 표현법도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3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첫 번째?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문단의 중심 문장 표현법. 문단의 중심 문장들. 이거는 뭐냐면요, 주장의 필연성을 강조하거나 결론을 짓기 위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장은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문장은 사실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문장들이에요. 그 얘들이 쭉 있죠? 네. 내가 뭐 그걸 읽을 필요는 없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른 문장과 연결하기 위해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거기에? 입니다. 무엇은 뭐한 것은 뭐하지 않고. 그렇지?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단과 문단 혹은 문단의 뒤, 문단의 앞을 연결해주고 매끄럽게 해주는 글들이 있다는. 여러분들이 그게 한글로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왜 도움이 안 될까? 여러분은 그런 말 안 쓰고도 여러분 한글말을 편안하게 쓰니까 그래요. 근데 외국에서 논문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논리를 바꾸고 어떻게 논리를 전개할까라고 생각할 때 그런 표현어구들. 저도 박사 논문 쓰면서 진짜 똑같은 전환을 하거나 아까 같은 경우 구체화도 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다 뭐 take one step further 뭐 이럴 수는 없잖아. further more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쓰더라고. 근데 그게 다양한 어구들을 써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단어들을 배우는 거예요. 반면에 논리와 논리를 연결할 때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명제 사이에 논리적 연계성, 논리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 그때는 그런 어구들을 써야 돼. 특별히 어떤 경우 2개의 명제가 연결될 때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동일성이나 등가, 동등한 거. 주영이는 예쁘다, 정현이는 똑똑하다. 아닌가? 반대로 해야 반대로 하자. 정현이는 예쁘다, 주영이는 똑똑하다. 등까지, 등가.
그런 거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영이는 예쁘고 정연이는 똑똑해요. 이렇게 뭐뭐하고 뭐뭐합니다라는 거죠. 그런 등가가 있는 반면에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원인을 나타내는 거 있고 결과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문장 자체에서. 그 다음에 동시성이나 논리적 전개를 보여줄 때도 있고 A가 일어나니 B가 일어나더라. 그죠? 공부를 하러 왔더니 고기를 먹더라. 이런 동시성인과 논리적 전개죠. 그 다음에 이제 척도와 비율에 대한 부분들 같이 몇 번을 이거는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나 계속성을 연결해주는 단어들도 여러 가지 예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의 명제를 분리할 때, 구분할 때. 양보를 나타낼 때도 그렇게 하고 제안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한술 더 뜨고자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선택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고 대립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고 근데 거기 각각의 예들 쓰고 있는 단어들의 예들을 보면 조금 특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예들을 좀 잘 사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여러분 글 쓰다 보면은 한 단락 안에서 한 단락이란 말이야. 요 한 단락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를 쓸 수도 있지만 한 단락 안에서 의외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도 뭐뭐이거나 혹은 뭐뭐를 반대로 역으로 뭐 이런 것을 잘 넣어서 써주면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논지를 되게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집어넣어서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이제 친구들이 논문 쓰면서 그런 액세서리들이 여러분의 몸통에 잘 치장이 돼서 멋있는 글들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8강을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글쓰기 9강. 글쓰기 2. 9번째 강의 9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강은 특별히 우리가 문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문장. 우리가 여러 가지 문장을 쓰는데 단순한 거지만 되게 복잡할 수도 있는. 이거를 한글말로 공부하니까 되게 참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왜? 너무 잘들 하셔서. 그럼 이제 그 문장을 쓰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문장의 종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강의한 9강 2페이지를 펴보시고 자 우리 1-1 우리 정연이가 아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단문 주어 플러스 서술어 철수는 영희를 기다린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예요? 기다린다. 그게 뭐예요? 서술어. 서술어죠. 이게 서술구가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는 철수.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문장을 바꿔보세요. 다른 문장. 철수는 영희를 기다린다를 전혀 다른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주어를 바꿔서. 영희는 철수를 기다리게 했다. 그게 어떻게 그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명사 구를 만들 수 있어. 기다리는 철수는 철수는 영희를 기다리는 남자다.
영희를 기다리는 철수. 그치. 아, 영희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 철수다. 똑똑하다. 그죠? 그러면 철수다가 뭐가 돼? 서술어가 되잖아. 영희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주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어느 게 더 심플하면서도 강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첫 번째요. 그렇지? 철수는 영희를 기다린다. 근데 여기서 기다리는 거에다 강조를 주고 싶을 때는 두 번째. 그지? 영희를 기다리는 사람은 철수다. 이게 되잖아. 네. 결국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문장이라는 건 뭐예요? 단문이지만 주어 플러스 서술어예요. 주어를 뭘로 잡아주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뉘앙스가 전달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중학교 수준의 문법으로 돌아가면 주어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 사람이죠. 중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문법에 주어가 되는 거는 사람이에요. 사물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근데 학술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주어가 나는 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죠? 여러분 논문 읽으면서 나는 아니요. 이라는 단어를 본 사람 아니요. 없어요. 왜 그럴까? 반드시 주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본 연구는 저자는 그렇지. 저자는, 본 연구자는 이렇게까지 써야 돼요. 왜? 객관하기 위해서. 나는이라는 주체를 못 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구문을 정리할 때도 누구누구는 이렇게 대상화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주영이가 단문 플러스 단문 얘만 한번 읽어주시면. 영희는 영수를 기다리고 철수는 영희를 기다린다. 네, 삼각관계죠. 뭐 이런 것들이 많겠죠. 삼각관계가 많다는 게 아니라 단문의 연결을 쭉 해서 여러분이 논문을 써 나갈 거예요. 그죠? 근데 단문의 연결이 그냥 단문이 아니라 아까 8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구들을 집어넣어서 그 단문들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되게끔 논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글을 써주시는 게 여러분의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문이긴 단문인데 긴 단문이 있어요. 그 단문에는 두 가지 단문이 있는데 긴 단문, 그 긴 단문이 첫 번째가 뭐냐? 주어 플러스 목적절 단문 플러스 서술어예요. 영어 표현을 하면은 뭐냐면요, 대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대절. 감이 오세요? 네. 자, 그러면 3번을 우리 혜림이가 읽어주면. 철수는 영희가 편지를 보내오기를 기다린다. 네, 여기서 대절에 해당하는 거를 가로치면 영희가부터 보내오는. 그지? 영희가서부터 보내오기를까지. 그래서 를 빼고 보내오기까지가 뭐예요? 대절이란 말이야. 철수 waiting for 영희 that 이렇게 나와요. waiting for that, 뭐 waiting for what, 뭐 이렇게. 영희 wrote the letter, 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글들이 많아져. 특별히 여러분 글 쓰다 보면 목적절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또 묘사하기 위해서, 기술하기 위해서 형용사 단문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은정이가 4번의 예를 읽어주면 철수는 영국에 간 영희를 기다린다. 예, 멀리 갔네. 그래서 영희는 영희인데 어떤 애? 영국에 간 영국에 간 영희죠. 예. 철수 waiting for 영희. 예. Who has gone to 뭐 England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형용사구로 단문 처리가 된 문장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이 목적절이나 형사절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야 된다는 거죠. 대주어 그리고 궁극적인 서술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잘못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써야 되고요. 한국말에서는 독특한 어법이 하나 나오는 게 복문이 그 독특한 어법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복문에서. 복문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디에다 강조를 두는 건지 한번 두고 강조하는 데에다 밑줄을 쳐봐요. 가을이 되면 철수는 영희를 기다린다. 철수는 가을이 되면 영희를 기다린다. 철수는 영희를 가을이 되면 기다린다. 가을이 되면. 근데 가을이 되면 기다린다가 어디 들어갔을 때 가장 마지막. 난 첫 번째. 난 두 번째. 마지막. 다음 이제 뭐 물어보셨죠? 가을이 되면이 어디서 가장 강조가 되냐? 가을이 되면 어느 게 가장 강조가 되는 거예요? 첫 첫 번째. 번째. 첫 번째. 첫째야? 마지막 아니야? 강조? 강릉 첫 번째인데 두 번째 문장이 제일 자연스러워. 멋이 없죠. 모르겠다. 아니 뭐 이게 뉘앙스의 문제니까 이 문장만 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봄, 여름, 가을 봄 얘기도 하고 여름 얘기도 하다가 가을이 되면 철수는 영희를 기다려요. 이러고 나오면 이렇게 쓰이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봄, 여름 얘기하다가 철수는 영희를 가을이 되면 기다려요. 이러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버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종속절, 주절에서 영어는 주로 종속절과 주절을 할 때 뭐가 먼저 나와요? 주절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프절이나 when이라는 종속절이 뒤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주로 뭐가 돼? 종속절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종속절을 먼저 쓸 때는 특별히 강조해서 쓰는 느낌은 안 들 수도 있어. 그잖아. 종속절은 늘 우리가 먼저 쓰니까.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로 뒤에다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집어넣는데 그게 파묻힐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복문은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거가 뭐냐에 따라서 잘 위치시켜서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에 단문 할 때 단문은 단문인데 주어가 두 개야. 이게 영어에서는 이런 거 별로 없는데 한국말은 가능해. 철수는 머리가 크다. 이거 영어로 쓰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거야. His head is big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잖아. 결국은 이제 종속 관계잖아.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 뭐 잘 알죠? 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직접 화법을 그죠? 네.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철수는 영희에게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렇죠. 철수가 영희에게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을 빠지죠. 그게 중복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표현. 특별히 여러분 논문 쓰다 보면 뭐 많이 해? 인용 많이 하지. 인용할 때 세 줄 이상 가면 문단 인용을 해야 되는 거고 세 줄 미만일 때는 그냥 따옴표 적어를 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자, 그거 기억하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단문이나 본문에서 미사오과 관련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저기 6월 13일에 한 번 더 가르쳐 주긴 하겠지만은 그때 저거 가져와야 돼요. 우리 참고문헌 했던 거. 참고문헌 네. 내가 프린트 해가지고 PDF로 하나 더 올려주고 있죠. 기독교 논청 참고문헌이라고 해가지고 했던 거 그거 가져와야 돼. 네. 올려준 거 있었어요. 벌써 다 까먹은 것처럼 얘기하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참고문에 그 사진 찍히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그 사진 찍힌 날 그 사진 찍힌 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주인가 내가 정리해서 올려준 게 있어. 네. 혜림이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수업하면서 이거 틀린 게 있다 그러면서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가 논총 참고 문헌 쓰는 법이라고 올린 거 있단 말이야. 그거 가져와야 돼. 왜? 요거에 대해서 쓰는 법들 다 인용구 쓰는 법 뭐 이런 거 알아야 되니까 그런 문장들 다듬는 것들 흐름이 좋게끔 하는 거. 그래서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문장이라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쓴다는 게 뭘까? 물 흐르듯이. 그럼 너 글 쓸 때 이렇게 물 흘리면서 쓰면 응? 읽었을 때 이상하지 않나요? 막힘없이 읽히는 거? 그게 이제 어문일치라고 하는 건데 어문일치에 의한 쉽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자기만의 말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끊어 호흡하는 법이 있어. 글을 쓰다 보면. 근데 간혹 그 호흡에 따라서 끊어 쓰는 게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면은 문장을 잘못 씁니다. 누가 읽더라도 어문에서 볼 때 누구나 다 끊어서 읽을 수 있을 단위별로 아까 주어 서술어, 주어 목적절 서술어, 주어 형용사구 단문 그 다음에 서술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문장이 정리되어져 갈 수 있도록 매 문단을 써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문장이란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리돼서 나온 것이 좋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좋은 문장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논문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초안 쓰죠.
초안 쓴 거 가지고 이제 제대로 입히죠. 입히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냐? 프린트해. 그래서 프린트해서 종이에다 놓고 하나씩 쓰면서 바꿔. 그때 내가 읽으면서 걸리거나 내가 읽는 호흡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지죠. 그럼 그때 다 한 번 더 수정을 해요. 그러면서 오타 수정하고, 그리고 바꿔서 넣었을 때야 비로소 1차적인 완성본이 나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가장 좋은 문장은 뭐냐? 진정성이 담겨 있는 글이 가슴을 울리고 머리를 시원하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문장을 만들 때 그런 연습들을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문장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독 부탁해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10강 글쓰기 3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3에서는 실제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의 내용들을 한번 분석도 좀 해보고 답도 좀 찾아보고 진짜 여러분이 그만한 글을 좀 예쁘게 쓸 수 있는 소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마지막 뼈대를 잡을 것인지, 논문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강의안에 보면은 강의안 2페이지에는 큰 흐름에 따라서 1. 문장을 수정하기 위한 6가지 카테고리가 적혀 있어요. 맞죠? 네. 네, 그 6가지 카테고리를 실제적으로 연습해보기 위한 워크시트를 뒤에다가 우리 양기석 씨가 쓴 책하고 또 다른 사람이 쓴 책의 내용들을 좀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를 한 번씩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쓰기의 스타일을 판단해 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글쓰기 스타일을. 자, 거기에 보면 글쓰기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1A, 1B, 1C. 3개를 읽어보고 여러분은 어느 글이 가장 잘 쓴 글인지 판단하도록 해보십시오. 너무 어려워요. 그죠? 자, 우리 똑똑한 정연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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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표 받았, B 한 표 받았습니다. 아니, 누가 주영이, 예쁜 주영이. 저는 고민이에요. 뭐 모르냐? 제 스타일은 B인데 B. 잘 쓴 건 C 같아요. 스타일은 B인데 가산점을 C에다가 더 주겠다. 네. C가 잘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완벽한 혜림이. C가 가장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C가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공부하는 은정아? 저 아직 B 읽고 있는데 안 읽혀가지고 A에 완전히 푹 빠지셨군요. B 읽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왜 A를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 너무 문장이 길어요. 한 문장. 말하다가 그 막 뭐 연결이
야, 이게 이제 문장 자체로 보면 두 문장밖에 안 돼, 그지? 네. 어? 두 문장 자체인데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뭐야? 홍보처리 정밀정의. 그렇네. 그 문장을 두 개를 잇는 그 수식어가 없어서 나도 읽기가 그랬어요. 이해가 맞아, 잘 안 맞아, 됐어요. 뭐 그래서 그런데 뭐 그러니까 방금- 결론은 서술어가 뭐야? 서술어. 서술어요? 첫 번째 문장이요? 첫 번째 문장의 서술어가 뭐야? 위험을 초래하고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첫 번째 문장의 서술어는 가장 대표적인 서술어는 고비용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의 원인이 되었다. 이게 서술어야. 뭐가? 과도한 정밀정의. 그렇지. 정보 처리 요건에 대한 과도한 정의는 한국말인데 이렇게 주어 찾기가 힘들어. 영어도 아닌데. 근데 이거를 풀어 써줬어. 예를 들어 풀어 써줄 B야. 여러분이 B가 좋다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B는 배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쭉 풀어 써줬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 사실을 다 아는 사람이 읽을 때는 답답해요. 좀 답답하고 기분 나쁘지. 뭐 이렇게 아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쓰고 난리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가장 깔끔한, 여기 봐봐. 정책 결정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너무 정밀하게 정의하면 본문으로 갔지. 본문으로 가면서 종속절을 쓰고 그 다음에 주절을 써준단 말이야. 자원을 과소 혹은 과대 추정할 위험이 있으며 이것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종속절 처리하면서 오히려 이 종속절이 뭐가 돼? 주어 역할을 하는 것도 되는 거야. 우리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 정의의 정밀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반대의 것도 정확하게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C 문장이 가장 간명하면서도 정확한 내용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글쓰기 스타일은 우리가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복잡한 문장은 때로 복잡한 사고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게 아니야. 뭐 때문에 복잡해? 표현을 복잡하게 했기 때문에 복잡한 거라는 거지. 가끔 철학책 읽으면 이해 못하는 이유가 철학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철학을 쓴 사람이 적절하게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내가 너희들한테 종교 철학 가르칠 때 엄무버버 무버 부동의 원동자 그런 거 얘기할 때 부동의 원동자를 그냥 얘기하면 어렵지만 강의 시간에는 이걸로 해줄 수 있잖아. 부동의 원동자를 얘기하는 순간 개념이 오고 그 다음에 풀어줄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와 같은 묘사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좋은 글쓰기 스타일의 좋은 거는 뭐냐? 아무리 어려운 개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해한 거에 맞게끔 쉽게 글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이야기와 문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원칙에서 자 2-A와 2-B에서 주어 인물로서 주어가 누구예요? 로크. 그 2-A에서는 인물로서의 주어를 잘 소개하고 있지. 근데 2-B는 뭐가 주어예요? 로크의 말 방법. 그지? 결론적으로 보면은
로크가 말을 많이 반복하는 게 맞기는 해. 근데 주어를 로크로 잡느냐 반복하기로 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종교 교과를 쓸 때, 종교 교과 관련된 걸 쓸 때, 그때는 더 사람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갈 거 아니야. 대부분이 이런 식의 글들이 쓰여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쓰는 주어는 되게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무슨 얘기지? 자, 3-A, 3-B 똑같은 문장이야. 주어가 뭐야? 열대우림. 그 열대우림이 주어야. 그 다음 거는 열대우림의 파괴. 이게 다야. 이게 다. 이 전체가 주어란 말이야. 이 문장은 주어가 2개가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단문과 단문으로 글을 써서 연결을 할 건지, 이와 같이 복문으로 해서 길게 써서 이야기를 풀어갈 건지,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서 글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해보자. 명사형. 명사화하는 거. 자, 4A하고 4B가 둘 다 동사를 표현하고 있는 문장들, 동사가 들어있는 본문에 있는 동사들은 뭘까요? 모든 문장을 동사로 표현하는 것과 모든 문장을 명사로 표현하는 게 있어. 어느 게 모든 것을 명사로 표현하고 어느 게 모든 것을 동사로 표현하는 거니? 첫 번째가 명사. 그것이 이게 명사. 명사식 소수리고, 이거는 동사식 소수리. 왜 그러냐면 봐봐. 이 측정, 사고 장애의 측정, 지표의 개발, 표준화, 그다음에 반응이라는 계량화 이렇게 돼 있지. 이거가 원래는 우리는 사고 장애를 측정하는 지표, 이게 이렇게 써도 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했기 때문에 환자들을 개량화할 수 있었다. 자, 두 번째 문장의 특징은 뭔 것 같아? 구어적 느낌이 많이 들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듣는 것 같은 구어적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개념화되는 것 같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글을 쓸지 나는 잘 모르니까. 또 하나 보죠. 추상화하는 거, 아예 명사화가 아니라 아예 추상화하는 개념. 자, 이 추상화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5-A와 5-B를 보면 이렇게 되죠. 소비자들이 저축을 많이 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의회가 세율을 조정하도록 영향을 주는 금융정책을 채택한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고, 저축 증가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의회 세금 입법에 영향을 주는 금융정책을 채택하게 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상화가 돼버린 거지. 이거는 사건을 그냥 기술하는 것 같잖아. 근데 이 내용을 다 뭐야? 저축 증가라는 게 뭐야? 소비자들이 저축을 많이 하면 이라는 거잖아. 이거를 한 단어로 바꿔버린 거야. 저축 증가로. 그리고는 이 원인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종교교과가 재미없는 이유,
그렇게 추상화할 수 있단 말이야. 종교교과가 재미없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서술에 해당하는 거를 한마디 추상화 개념으로 딱 잡아서 설명하고 그거를 재진술하고 그것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7-A나 7-B 같은 경우도 그거야. 적절한 치료 없이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요거 전체지. 우리가 환자를 입원시키고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불안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불안정한 결과를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무슨 이게 뭐야? 이거를 개념화해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왜 뻔하지 않냐? 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개념화할 수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를 또 이해하면 좋아. 잘 봐. 모든 명사화의 단어를, 잘 봐. 여기 명사화 단어 있지. 네. 명사화 단어 있지. 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 좋아? 이렇게 명사로 표현하는 게 다 좋은 거야? 아니면 이렇게 풀어 쓰는 게 다 좋은 거야? 적어주는 거. 좀 그거를 좀 보고 대답해 주세요. 그대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치? 네, 달라요. 여러분이 정말 뭘 하길 원하느냐는 거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논지가 강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개념화할 수도 있고 추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논문 쓴 것 중에 하나 그 학습과정 프로세스를 통한 아웃도어 에듀케이션에 대한 논문 하나 썼어. 그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뭐 정보화, 그 다음에 뭐 쇄신화, 뭐 이런 말을 일부러 만들었어. 원래는 영어 표현으로 이제 information, confirmation, transformation, reformation이라는 말로 영어를 만들었는데 그걸 왜 만들었냐? 그 과정을 이렇게 서술을 해도 되지만 일단 네이밍을 해줘야지 개념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추상화 개념이 필요한 거지. 그런 용어가 특별히 여러분 논문에서 대지들을 정리할 때는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고는 그거를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짜증나는 거지. 화나는 거. 글 읽는 사람이 난감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때를 다 선택해서 필요할 때마다 개념화도 하고 추상화도 하고 명사화도 하고 라고 하는 방식으로 글을 써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는 아까 첫 번째 원칙 봤잖아 우리? 네. 첫 번째 원칙으로는 이야기와 문법에서 명사와 주어, 서술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배웠다면 두 번째 원칙은 익숙한 것을 먼저 제시하는 원칙인데 익숙한 걸 먼저 제시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야.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야. 아무리 훌륭하고 저명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논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쓴 게 잘 쓴 거냐? 간결하고 명확하게 쓴 논문이 잘 쓴 거야. 논문. 여러분이 논문 읽어봐서 알겠지만 10개, 6개 읽어봐서 알겠지만 명확하고 간결하고 잘 쓴 게 그게 잘 쓴 논문. 잘 짜여진 문장들이. 근데 어떤 논문은 쓴 사람도 모르고 읽는 사람도 모르고 내가 그런 분을 한 분 알아.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원칙으로 가볼게. 세 번째 원칙. 이 능동태하고 수동태 만드는 거. 재밌다?
똑같은 단어 문장인데, 똑같은 문장인데, 자 12A와 12B. 만약 열대우림이 단기적 경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파괴된다면 생태계 전체가 손상될지도 모른다. 라는 거를, 이거 원래 뭐야? 수동. 이건 수동형이랍니다. 이거를 능동형으로 해서 주어도 발견하고 수로도 해서 임팩을 확 강하게 해주는 거지. 뭐야? 벌목업자들이 단기적 경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열대우림을 파괴하면, 복문으로 바꿔서 이 사람이 벌목하는 게 확 드러나는 거지. 하면 그들은 전 생태계를 손상시킬지 모른다. 이거는 두리뭉실하잖아. 근데 만약 이렇게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전류의 높낮이는 매 2초 간격으로 측정되었다. 우리는 전류의 높낮이를 매 2초마다 측정하였다. 자, 13번 A, 13번 B. 어느 게 논문에다 쓰는 걸까? A. A. 왜? 우리는 이런 거 안 써. 얘네들은 안 써. 왜? 이럴 때는 뭘로 만들어? 수동태로 만들어. 수동태. 마지막. 높낮이는 번지 효과에 기인한다고 말해진다. 우리는 높낮이가 번지 효과에 기인한다고 제안한다. 이제 어떻게 논문 써야 되는지 알겠지? 네. A, B. A. A를 써줘야 되겠지. 여러분 글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우리는 이렇게 쓰면 안 돼. 결론에서도 안 돼요. 결론에서도 가능하면은 개념화, 그러면 수상화, 저를 표현하고 싶은데 뭔가 얘는 본 저자는 저자는 본 저자는 저자요? 저자 연구자는 글 쓰는 글 쓰는 연구자는. 그래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번째, 복잡하지만 복잡한 개념이라고 안 쓰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 마지막 천천히 다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기술적 용어 소개하고. 그래서 어떤 논문들은 우리 그 박사 공부할 때, 코스웍에서 공부할 때는 반드시 논문 쓸 때 단어에 대한 정의도 쓰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 근데 이제 학술 논문을 할 때는 그런 거는 많이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 하더라도 학술 논문을 쓰다 하더라도 들어가며라든지 아니면 이게 1이거든. 보통 2에 들어가서 딸락해서 개념 정리하면서 용어에 대한 학술 용어는 다, 기술적 용어는 다 설명을 해. 대부분. 그리고 나서는 복잡한 개념을 소개를 하지.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들을 소개해 나간다.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서 새로운 개념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은정이 같은 경우가 종교과 커리큘럼을 하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종교적 교육, 종교의 교육, 종교를 위한 교육 뭐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 개념이 복잡할 수 있잖아. 몰랐던 사람에게는. 그럴 경우에는 아예 처음에 이런 부류의 개념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다시 서술해 나가도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복잡한 개념은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논문을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손질을 봐야 돼. 내가 아까도 손질 보는 거 잠깐 얘기해 줬듯이 어떻게 먼저 문장을
수정하는 게 1차적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논문 전체를 한번 뜯어봐야 돼. 그리고 한번 쭉 다 수정하고 나면 맨 마지막이 문법, 철자법, 구두법, 그다음에 인용 방식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손질을 보고 나서야 뭐 한다? 제출을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결론이 이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문단을 이런 형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큰 노마 1,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단어로 1,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가로 1, 거기에 또 세분화해서 거기서 또 세분화해서 동그라미 이렇게까지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단을 이렇게 나누어서 카테고리를 계속 쪼개서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보통은 어디 정도까지 많이 쓰냐면 여기 이상은 안 가. 그리고 니네가 쓰는 건 여기 이상을 안 가. 그래서 왜? 서론, 그지? 네. 본론, 이렇게 쓰면 끝이야. 그럼 본론에서 아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1, 2, 3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1, 2, 3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근데 1, 2, 3을 썼는데 얘 같은 경우는 1은 찬, 1은 반, 합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럼 찬반하게 되니까 요 찬에 해당하는 거에 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썼을 경우에 그냥 1 해놓고는 여러 가지 쓰고 그래서 요 안에서는 굳이 가나다를 안 구분하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쓰고 결론, 본론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되 가능하면은 문장 글을 이렇게 펼쳐 나가면서 이 3번 형식의 같은 글로 나름대로 잘 꾸려서 하나씩 펼쳐 나가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얘기가 이 얘기야. 이 얘기가 왜? 잘 봐. 처음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긴 서신을 보낸 게 아니잖아. 짧은 서신을 보내줬다면 뭐라고 보내냐?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주어야, 그지? 안디오카,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소수 단문 하나야. 단문 하나. 그 다음 여기서 생략이 돼 있지 뭐가? 우리는 뭘 들었대. 그러면서 요거서부터 쭉 한다기로 여기까지가 목적절이야. 그지? 목적절이잖아. 네. 한다기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또 다른 목적절이야. 이게 서술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술어고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 그러니까 쉬운 말로는 그런가 이런 말을 들었기에 우리는 바나바, 바울, 유다, 실라를 보낸다. 그게 끝이야. 거기에 다른 말은 아니에요. 그들도 이거는 이제 다른 거지. 다른 문장이지. 이 일을 말로 전하리. 여기 이게 주어지.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글들을 써나가는 거야. 길지 않아. 양은 이런 거야. 아까도 쓴 것처럼 서론이 2분의 1페이지, 결론이 2분의 1페이지. 그러면 본론이 4페이지 플러스 참고 목록 1페이지. 왜? 논문 10개 찾았으니까. 네. 뚜껑 없어. 없음. 그렇게 하되 6월 13일 날은 주영이하고 정연이가 서론을 써가지고 오셔서 제가 서론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간단한 강의 서론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 서론에 대해서 한번 예를 보고 신랄하게 비판을 해봐요. 서론 6일까지 한번 교수님한테 맞아. 미리 피드백 받았대요. 오케이. 서론을 써서 해서 가져오서 네.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하는 걸로 1차 수업이 끝. 두 번째, 둘 다 발표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쉬었다가 종교교과는 두 그룹씩 녹화를 해야 된대. 아 그래요? 일반 교과는 한 그룹만 하면 되는데 종교 철학은 한 팀만 했는데 이 종교 교과가 되는 그 너네 교직과 관련되거나 이렇게 그 필수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두 팀씩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결론에 대한 부분 하고 결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설명하고 혜림이하고 은정이가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고 끝.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 학기말고사하고 페이퍼 내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특별히 본론 글의 몸통이 될 수 있는 본론 쓰기 1, 2, 3을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의 주제에 대해서 잘 쓰셔서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물론 5학년도 다녀야 될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얼마 안 남은 학교생활 속에서 그래도 내가 또 읽고 싶은 글을 한번 써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